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이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강연에선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 김용범 교수님 모시고 강연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용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말기 부인암 환자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환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가 되고 또한 우리 의료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1년에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의 새로운 암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 모든 환자를 제가 완치를 시키고 병원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사시게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결국 아주 일부 환자는 재발을 하게 되고 치료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과정을 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께 마지막 회진을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인간이 한 사람의 어떤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지막 회진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 회진이 되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환자분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면은 제가 환자 옆에 앉거나 또는 옆에 서서 환자의 손을 잡거나 환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끔은 귀, 얼굴을 맞대고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말을 환자는 듣지를 못합니다. 의식도 없고 가족들은 옆에 있지만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께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얘기를 해도 환자분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고생하셨고 병마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고 지내오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한 곳에서 편안함을 즐기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회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의 부족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할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기암이란 무엇인가? 네, 환자와 가족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또 치료 목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때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가족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이 완화의료, 호스피스 치료 또는 연명치료 결정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기암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말기암이란 암이 완치 목적의 치료로 조절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가 시행될 수 없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치료가 의미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포기가 아니라 방향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를 향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는 계속됩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살게 할 거냐라는 것에서 앞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서 편안하고 환자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말기 부인암에서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 통증입니다. 아파요. 아픈 이유는 암이 우리 몸의 장기를 침범하고 파괴해서 통증을 느낍니다. 특히 뼈 전이가 된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이 심합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한 복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복수가 차면 배가 나오고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장이 완전히 막혀서 물만 마셔도 토하는 상태가 올 수 있죠. 가슴에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흉수가 차면은 그만큼 호흡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부인암은 골반 부위의 암이기 때문에 골반 부위에서 생기는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 즉, 방광과 또는 우리 직장 또는 골반 장기가 한꺼번에 암의 침범을 당해서 하혈을 할 수도 있고 질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자에게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런 출혈과 분비물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결국 환자에게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식욕을 저하시키고 이것은 더욱더 몸이 약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환자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망이라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선망이라는 증상은 환자분이 일종의 정신적으로 해리가 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증상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의료는 뭘까요? 네, 완화의료라는 것은 즉 말기암 상태가 되었을 때 시행되는 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치료 또는 호스피스 케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과 증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통증을 조절할 때 쓰는 약이 소염 진통제부터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 시작하면은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사망하거나 일주일 후에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일 뿐이지 마약성 진통제가 어떤 수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통제는 마지막 단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쓰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워서 통증을 억지로 참을 필요 없고 통증은 조절하면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또한 완화 의료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치료가 됩니다. 이 돌봄은 치료의 연장선으로서 환자도 스스로를 준비하고 가족도 준비하고 의료진도 그 과정에 개입하여 도움을 드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완화 의료 또는 호스피스 의료는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 또 가정 모두에서 가능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완화 의료는 임종 직전에 받는 치료가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통증보다는 불안과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외로움은 자기 신체가 변화하고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자신의 거동이 제한되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단계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 나의 병을 치료한다고 사용한 수많은 돈이 우리 남겨진 가족에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환자분이 완화의료 단계부터 겪게 됩니다. 이 순간에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뒤따릅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기를,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즉,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의료진이 충분히 대비를 해서 환자의 존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칩니다. 힘들면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죽고 싶다고. 그때 얘기해 드립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견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이때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있어주기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좋아질 거야 이런 말보다는 그래, 내가 옆에 있어,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게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자, 즉 여러분의 어머님, 가족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계시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환자는 마지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해야 되고요. 그 결정 과정에 존중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과 환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멈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족분 중에는 안 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숨이라도 쉬면은 나에게는 그게 좋아, 엄마도 그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고통과 환자의 존엄을 생각하면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환자와도 대화를 나누면서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은 의료진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의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의사는 일단 환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책임자,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와 함께 모든 여정을 같이 하는 동반자. 가족도 물론 동반자이지만 가족과는 조금 다른 동반자가 되겠죠. 제가 그동안 25년 이상을 진료하면서 아쉽게도 많은 환자분을 떠나보냈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떠나보낼 때마다 처음에는 그 무력감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의 진심을 다하고 또 환자의 진심을 이해했는가라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접했던 수많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줄로. 죽음은 의사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글 한 줄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간과 고민 속에서 그 한 줄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잔인하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약하게 얘기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치료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즉, 할 수 있는 치료와 해야 하는 치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치료를 해서 오히려 환자의 여명을 짧게 앞당겨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의 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의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의 치료 중단 또는 치료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매우 잔인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는 어려워졌지만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환자분도 정리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치료가 도움이 될 가능성과 힘들 수 있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저의 모든 이야기는 환자분에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환자분의 뜻을 존중하고 마지막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암 환자, 말기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호스피스 전담 전문의 선생님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 입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고통이 없는지, 환자가 혼자 외로이 있지 않는지, 환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치료하고 잘 살리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말기암 환자에서 명의는 끝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오면서 환자를 만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느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완화 치료 또는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중요한 결정사항, 연명치료 결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결정서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을 서류로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 섭취도 못하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 또는 약물의 도움으로 심장 박동만 유지하는 상태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명치료 결정서는 어떤 나의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 환자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배경에는 환자의 가족을 힘들지 않게 한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연명치료 결정서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는 누워있고 이미 의식은 없고 기계호흡으로 생명 유지장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순간 몇 분 내에 심장박동이 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 가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환자가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계호흡, 기계 생명 유지장치를 넘어서서 심장박동이 멎었을 때 의료진은 다시 심폐소생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30분,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멈추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심장박동이 돌아오면 똑같은 상태가 다시 유지됩니다. 과연 이러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가? 이러한 치료가 과연 환자가 원하는 치료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나온 제도가 연명치료 결정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한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연명치료 결정서는 환자가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명치료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작성할 새도 없이 마지막에 다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또 가족이 동의를 했다, 즉 연명치료 중단을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바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환자가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계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가 외국에 있다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말기 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치료 단계에 있는 분들은 연명치료 결정서를 미리 결정하는 게 낫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연명치료 결정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치 목적의 치료가 어려워졌을 때 완화의료 또는 호스피스 치료로 변화가 이루어졌는 순간이 바로 작성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치료 목표가 삶의 연장에서 삶의 질로 바뀝니다. 항암 치료의 이득보다는 부담이 명확할 때, 즉 이때 완화 의료와 함께 연명치료 결정서 작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제가 환자분에게 또는 가족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환자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치료하지 않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살아계실 거고 다음 주에는 저한테 와서 피 검사도 해야 될 거고 한 달 뒤에는 CT도 찍어야 되고요.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분에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사는가는 치료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다 하십시오. 환자분이 만약에 거동이 편안하다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가세요. 가셔도 됩니다. 드실 수 있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화 치료를 시작하고 연명치료 결정서를 준비하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마지막이 되겠군요. 앞서 마지막 회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첫 번째 말기암으로 사망하신 환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험이, 이 환자와의 경험, 이 환자 가족과의 경험이 저의 진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수로서 발령을 받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젊었고 의욕도 앞섰고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말기암 환자가 한 분 오셨고 거의 손 쓸 새도 없이 2, 3개월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어린애 둘을 기르는
환자분이셨는데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저도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계속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실은 그때 영안실에 갔습니다. 애들 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영안실에 갔는데 영정이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등산객이 아무도 없고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했고 둘째는 학교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둘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몇 푼 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연락은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모든 환자는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환자를 마지막으로 보낼 때 나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회진을 돌지 못한 환자분은 가능하다면은 사후에 영안실에 가서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도 2번 영안실에 갔는데요. 그때는 되도록이면은 담당 주치의를 꼭 같이 갑니다. 근데 요즘 같이 가자고 하면은 그래도 저를 잘 따라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 의료는 임종 직전만 받는 치료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연명치료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의료진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기 환자 진료에서 좋은 의사는 더 오래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가족분들도 괜찮아 보다 옆에 있을게 하는 것이 훨씬 환자가 행복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역시 환자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말기암 환자분들을 평소에 자주 만나시나요? 말기암 환자를 자주 보면은 안 되죠. 네. 그러면 매우 불행한 일이고 환자분, 가족분 그리고 저한테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이상은 그 모든 암 환자를 다 완치시켜서 병원하고 영원히 인연을 끊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환자는 재발해서 또는 치료에 실패해서 마지막 과정을 저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교수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제가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제가 치료하는 모든 환자를 완치시킬 수 없고 결국은 치료가 변해야 되는 시점이 누구나 오게 됩니다. 네. 즉 완치를 위해서 하는 치료에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마지막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단계의 중요성이 저한테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완화 치료 기간에 환자는 본인의 하고 싶던 일,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이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완화 치료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작정 마지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맞습니다. 것도 있을 텐데요. 강연 중에 연명치료 결정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예. 아직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2026년 1월 기준으로 벌써 320만 명 정도가 작성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교수님, 연명치료 결정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언제 쓰는 거고 누가 쓰는 거고 또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연명치료 결정서의 목적은 나의 치료를 중단하겠다. 단순히 중단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 호흡을 통해서 또는 오로지 수액 치료에 의해서 나의 심장만 유지하는 그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나의 존엄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하고 멈추겠다. 즉,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명치료 결정서를 쓰는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가족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가족들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족의 성격이 다 다를진데 어떤 가족은 이러한 것을 원하고 어떤 가족은 이러한 것을 원할 때 그때는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미리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연명치료 결정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을 미리 하는 거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강연 중에 부인암 말기 암 환자들의 증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할 만한 징후가 있을까요? 네,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징후. 쉽게 말해서 환자 또는 가족분들이 저는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바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의 수명,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 목적의 치료를 하다가 치료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네. 이제 삶의 질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완화 치료, 호스피스 치료로 들어갔을 때 환자의 어떤 특정한 상태가 보이면은 이분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았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주로 환자가 섭식이라고 하죠. 음식 섭취를 전혀 못하는 상태. 즉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서 영양 치료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상태.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즉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식사도 침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통 저는 이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으셨구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평균이고요. 네. 어떤 환자분은 그런 상태에서도 1년을 가기도 하고 어떤 환자분은 오히려 2주 정도밖에 못 가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슬픈 예측인데요. 환자의 호흡 패턴이 바뀝니다. 이미 환자는 의식이 없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고 음식 섭취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흡이 바뀝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라 한 번 깊은 숨을 쉬고 일정 시간 동안 무호흡 시간이 지속되다가 다시 한번 몰아쉬는 깊은 호흡, 이러한 호흡 패턴이 보이면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계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가족분들에게 오실 분 다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가 느끼는 평균이지. 네. 어떤 분들은 3, 4일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은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거든요. 가족도 힘들고. 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환자를 오래 살게 하는 것도 의사가 할 일이지만 네. 환자분이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의사의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음 또한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은 평균적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줘서 환자와 가족이 그 시간을 조금 더 함께 알뜰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 누구에게나 어렵고 무거운 일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들이 그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환자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주간 김용범 교수님과 함께 환자분들 그리고 또 그 곁을 지키고 계신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연 전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